2부 이 시간은 미주은행의 변정규 전무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또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주제를 보니까요. 연준의 금리 인상 꼭 주식시장 하락만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들어보니까 그럼 반대로 말하면 주식시장 하락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되나요? 그럼 제가 성공했나 봅니다. 아, 네네.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이게 저희가 연준이 네. 이제 금리 인상을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예.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연준이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은데 그것도 뭐 25 베이시스 포인트, 0.25% 포인트, 0.5 베이시스 포인트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시장에서 연준이 0.50% 포인트를 올릴 것이라는 루머가 파다하게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굉장히 그 시장에 영향이 많이 왔어요. 네. 이런 것들이 왔는데 그러면은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하면 꼭 전무님 죄송한데 마이크 조금만 앞으로 이렇게 예. 당겨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 주식시장은 꼭 떨어지는가? 예?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모르겠죠. 그럼 저희가 이제 한번 공부해보자 이런 겁니다. 2000년대 들어가지고 연준이 올린 적도 있어요. 여러 번. 그런데 이제 이번이 이제 세 번째 거예요. 2004년도, 2015년도 이후에 이번에 2022년도입니다. 네. 이번엔 어떻게 될까? 그래서 백투더 피처. 옛날로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과거로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준비하신 자료를 넘기면서 하나씩 보죠. 네. 네. 일단 첫 번째 장은요. 그 미국 금리 인상 후에 주식 시장이 어떻게 변했을까를 보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2000년대 들어와서는요. 이렇게 같은 사이클이 이렇게 반복되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예, 저렇게 제가 써놨는데요. 이제 저금리였다가 저금리 상태에서 너무 경기가 과열되고 특히나 이제 경기가 이제 과열되는 거는 주로 이제 집 때문에 그렇죠. 모기지. 특히나 서브프라임 미국에서 이런 사태가 많이 일어났는데 꼭 집이 매개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경기가 과열이 되고 너무 이제 과열이 되니까 오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부동산은 굉장히 그 투자 메리트가 큰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면 다시 금리 인상을 하고 그렇게 되면 또 시장이 또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여러 번 왔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되느냐를 보시면은요. 네. 우선 대차 대조표가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처음에 보여드리냐 하면은 이번에 그 연준의 금리 인상 뒤에 긴축이 또 따를 수도 있습니다. QT라고 하죠. 이제 퀀티테이티브 타이트닝이라고 양적 완화의 반대. 이제 거기에는 이 대차 대조표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BS라고 하는데요. 이제 영어에 이제 그 밸런스 시트을 이제 약자로 하는 겁니다. 이제 영어 욕이 아니에요. 이렇게 BS 오해하지 않습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네. 욕 아닙니다. 하여튼 그 대차 대조표가 이렇게 커졌어요. 이제 굉장히 이제 확대됐죠. 이제 보시면은 빨간색이 이제 연준의 그 밸런스 시트입니다. 예. 꽤 많이 올라갔죠? 네, 그러네요. 네. 예, 2005년도 이전에는 이게 단위가 1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1조 달러가 채 안 됐었는데 이제 2010년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3조 달러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코로나 직전에는 약 4조 달러가 조금 안 되는 그런 금액 정도 됐었어요. 그래도 한 4배 정도 올랐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왼쪽에 보시면 8.87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테이퍼링이 아직 그 종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또 아직 남아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딱 9억 달러를 찍을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 연준의 대차 대조표 자기의 이제 밸런스에는 정말 많은 잡동사니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예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파월 의장이. 의장이. 예, 뭐냐면 이제 그 연준은
이번 코로나 사태 전까지는 회사채를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습니다. 예, 회사채 사줬어요. 더 나아가지고 월가 출신의 이 파월 이장님은 정크본드까지 사줬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정크본드가 만약에 이제 긴축을 하게 되면은 신용도가 낮은 것부터 아마 이제 풀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관심사인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나 여러 사람들은 이제 긴축이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미국의 GDP가 약 20조 달러 정도 되는데 약 반 정도 되잖아요.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떨어내느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그 2019년 코로나가 나타나기 전에 네. 긴축이 조금 더 단행이 됐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못하고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어떤 관계냐고 이렇게 써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관계가 같아요? 대차대조표가 이제 확장이 돼서 네. 돈이 풀리면 주식이 계속 올라가네요. 그죠. 네네. 이게 그 둘 다 이렇게 같이 가는 모습이 보이죠. 네. 근데 약간 그 차이는 저기 2017년에서 19년도 저기만 빼면 거의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주식의 상승분도 많은 부분 연준의 대차대조표와 같이 해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돈이 많이 풀린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한번 보자는 의미에서 일단 보고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다 써 있어요. 여기 제가 보시면은 이제 근데 그 오른쪽에 빨간색 저거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밸런스 시트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그 연준이 돈을 찍어서 사준 증거라는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그 파월 의장은 약 2년 동안에 연준의 밸런스 시트를 9조 달러 정도로 확대시켰다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재무부 있잖아요.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예? 국채를 발행하고 회사들은 회사채를 발행을 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사실은 부채입니다. 그 회사 그다음에 미국의 부채예요. 그다음에 난 돈을 빚었을 테니까 이것을 이 종이 증서를 줄 테니 이것은 전자로 발행되긴 하지만 증서를 줄 테니까 나한테 돈을 빌려줘. 그렇죠. 그러면은 연준을 돈 찍는 공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찍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거랑 맞바꾸는 그런 현금화 같은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는 거죠. 사실상 이게 사실 헬리콥터 머니의 전형입니다. 이것들은 사실은 그 경제학이나 이런 데서는 참 뭐 불가피할 때만 하는 그런 조치들인데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물을 먹는 것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맞잖아요. 가가지고 영양제를 맞죠. 그러면 흡수가 훨씬 빠르잖아요. 이렇게 바로바로 흡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됐는지를 이해하려면 이것들을 좀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표는 뭐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같아요. 아까. 예. 네. 예. 빨간색은 아까 연준의 대차대조표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이제 파란색은 다우존스 지수고요. 그죠? 주가 지수입니다. 이 하얀색은 연준의 기준금리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05년도에서 2008년도 정도 그다음에 여기 2016년에서 2019년도 사이 제가 이렇게 그 네모나게 표시를 해 놨잖아요. 네. 예. 요 부분은 금리 인상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기에는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예. 네. 예. 어떻게 변했나요? 금리 인상기에는 뭐 주가가 오히려 올랐고 오히려 금리를 급격하게 내려야 할 때는 주가가 급락하던 시기였네요. 네네. 사실 이걸 갖다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요, 여기 차트를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2000년대의 그래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1900년대 말에 IT 버블이 굉장히 크게 왔었어요. 그죠? 닷컴 버블이라 가지고 IT 버블이 너무 크게 일어나 가지고 경기가 굉장히 과열됐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2000년도 5월 달에 맨 앞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6.5%입니다.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가 6.5%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네, 6.5%까지 인상이 됐었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시장이 너무 이렇게 급락이 되니까 너무 높잖아요. 그죠? 너무 높으니까 버블 붕괴가 조금 우려가 됐었던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연착륙을 위해서 2003년도에 예, 금리를 이렇게 보시면 1%까지 이렇게 쫙 내렸습니다. 계단 쫙 내렸죠. 예. 그 다음에 1%가 되니까 또 미국 사람들도 집을 사기 시작해요. 예. 미국 사람들도 집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땅덩어리가 넓은데. 예. 그래서 이렇게 불붙은 집값 때문에 이제 또 연준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서브 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너무 급증을 하니까 이제 미국에 참고로 그 미국에 사시는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 계시면 뭐 여쭤보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집값은 이때 다 올랐어요. 예. 특히나 뭐 시애틀이나 아니면 샌프란시스코나 서부 뭐 이런데 그 아시아 계통들이 주로 사시는 선호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네. 정말 이때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또다시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2004년 6월입니다. 6월에 연준이 기준금리의 상단을 1%에서 여기 1.%에서 0.25% 올려서 1.25%로 인상을 하고요. 쭉쭉쭉 이렇게 올려서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서 보시면 이 기간 동안에도 다우존스 지수가 올랐어요. 왜 올랐는지 사실은 사람들이 명확한 답을 뭐 아직까지도 내놓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현실이고 그냥 뭐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닌데 상관관계는 있다? 그렇게 볼 수도 그래요? 있어요. 근데 해석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닷컴 버블 때 너무나 많은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이게 과하게 너무 과했기 때문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계속 오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너무 과하게 급격히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금 보통 해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나 인플레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하고 좀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요. 항상 금리를 갖다가 너무 낮게 오랫동안 갖고 가면 인플레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렇게 오히려 올랐고요. 유동성 때문에. 근데 한국 주식은 또 나중에 보시겠지만 또 한국 주식은 그 신흥국 리스크가 좀 있어가지고 네. 초반에 잠깐 이게 하락을 해요. 한 달 정도. 이렇게 되게 너무 이렇게 깜찍하게 한 달 정도 하락을 하다가 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요. 예. 한국 주식도 공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특히나 신흥국 주식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는 오히려 조금 더 빨랐어요.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또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경기 회복의 신호다. 이렇게 또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또 그 시장 참여자들이 그걸 갖다가 자기네 그 마음대로 아니면 자기가 그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면 또 그렇게 되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렇게 신뢰, 컨피던스를 가지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된 상황입니다. 네.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알고 있는 그 리만 사태가 나타난 거죠. 이제 2007년도에 이제 베어스턴이라는 회사가 망하고 그 다음에 리만이라는 이제 엄청 큰 회사였어요. 리만. 예, 저도 사실은 한 6개월 정도 이력서에는 안 쓰지만 잠깐 다닌 적이 있는데 해외에서. 무덤이셨었군요. 네, 그래서 실업자 될 뻔했습니다. 거기 계속 있었으면.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나왔습니다. 하셨나 보죠? 예, 한 1년 전에 나와가지고요. 예, 다행입니다. 이력서는 안 쓰지만. 이사님 네. 한마디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네. 제가 사실은 저 차트가 이제 한 20년 된 차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무님이 이제 준비를 해주셔서 유심히 계속 보고 있는데 네. 저 빨간색하고 파란색, 그 다음에
파란색하고 흰색 관계를 지금 유심히 봤어요. 네. 근데 정리를 제가 조금 해보니까 네. 유동성이 빨간색으로 풀리잖아요. 밸런시이 확장되는 그림이 나오는데 네네. 실상 20년 동안 저 돈을 회수한 적은 2번 정도 시도했다가 다 실패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돈은 계속 풀렸다. 맞습니다. 는 게 첫 번째인 거고 그 돈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는 계속 올랐다. 맞습니다. 예, 그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주가가 좋고 경기가 과열될 때 금리는 계속 올렸기 때문에 그 시기에도 주가는 되게 좋았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나 요약을 잘해주시네요, 김 이사님이. 아닙니다. 예. 제가 말하고 싶은 것도 그겁니다. 예. 네네. 지금 사실은 그 문제점이 뭐냐면 회의론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긴축에 있어서 돈을 갖다가 회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수를 많이 하겠습니까? 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풀었던 걸 다 회수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신용 문제가 다시 나타날 거고요. 그러면은 구제해주지 말아야 되고요. 그럼 지금까지 복지에 쓴 예산은 어떻게 하고요? 그럼 그냥 전부 다 부채로만 갖고 갑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단순하게 이것도 이제 조금 경기가 좋아졌으니까 풀어도 되겠지?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파월 의장의 큰 업적은 인정을 하지만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정말로 명인지 아니면 돌팔인지는 이제부터가 진정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2015년도로 넘어가요. 이렇게 제로금리로 쭉 갔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2015년 여름에 이제 산업 지표들이 이제 호조를 많이 보이게 돼요. 이제 제로금리를 계속 이렇게 갖고 가니까.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이제 커지고 시장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저희가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테이퍼링도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니까 임박하니까 저희가 뭐 예상할 수 있고 이렇듯이 이때도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들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2015년 하반기에는 그래서 이제 주식 다우하고 나스닥이 하락과 회복을 조금씩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보시는 여기예요. 예. 이제 반복을 하다가 2015년 이제 12월 달에 이제 테이퍼링 이후에 첫 금리 인상을 하게 되죠. 이렇게. 네. 예. 하게 되고 인상 이후에 이제 주식 시장이 이렇게 약간 하락세를 보이지만 아까 김 이사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서도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주식 시장이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에는 항상 주가가 오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항상 금리 인상 이후에는 주가가 폭락을 하고 항상 오랫동안 하락해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눈여겨서 저희가 보고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떠한 일이든지 뭐 급진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행해 나가는 게 좋긴 한데요. 어떨 때는 이렇게 심각한 우려가 있을 때는 이제 과감한 측면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위정자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중앙은행 측면에서도 안 그러면 또 우유부단하다는 생각을 갖잖아요 시장에서. 예. 특히나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웬만한 금리 정책, 그 다음에 긴축 가지고는 물가가 크게 잡히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행보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나 채권이나 환율이나 파생상품이나 여러 가지 많은 영향이 오겠지만 그것은 앞으로 당장 올해 내년뿐만이 아니라 뭐 10년 이상 아마 영향이 크게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그래프를 또 하나 첨언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면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은 잘 발견이 안 돼요. 근데 돈을 밸런스시트를 축소한다. 돈을 걷어들였을 때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 저기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전무님 말씀은 3월에 금리, 5월에 6월에 금리를 올리더라도 뭐 잠깐의 변동성은 있을지 몰라도 정말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시기는 QT가 정말 들어가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QT가 들어가는 시기, 그죠? 긴축이 시작된다는 거는
발란시 대차 대조표를 갖다가 움직이는 거는 진정한 긴축입니다. 예. 사실상 테이퍼링은 긴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양적 완화를 줄여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QT를 한다. 양적 기축을 하게 되면 대처 대조표를 뭐를 줄이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변동성이 많이 좌우가 돼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잡동사니가 들어가 있는데 예전에는 국채하고 예를 들면 우량채권밖에 없었어요. 연준에 중앙은행인데요. 그죠? 이걸 갖다가 회사채, 정크본드까지 사실 이유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신용등급이 낮은 것부터 나오게 되면 변동성이 더 크게 되겠죠. 그죠? 예, 국채부터 이제 팔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최근에 우려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차가 사실 금리 인상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사실 장단기 금리 차 10년 2년물 보면은 42bp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QT를 빨리 하고 금리를 오히려 좀 천천히 해야 된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그거 되게 좋은 질문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잠깐 볼까요? 네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뒤에 가면은요. 이제 페이지 수를 좀 봐야 돼요. 페이지 천천히 수를 사주십시오. 네. 예. 이게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해서 이제 금리의 기간 구조라고 해서 좀 뭐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안 그래도 인포맥스 라이브 하면서 꼭 한 번씩 나오는 이야기더라고요. 네. 22페이지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써놓고도 기억을 못하네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자료 지금 22페이지라고 하시니까 같이 찾아보시고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좀 전환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전문님? 네. 네네. 밑에 이게 두 개로 나눠놨어요. 이제 무거워가지고요. 좋습니다. 네, 이게 두 번째 페이지 맞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아 죄송합니다. 아유, 천천히 하시면 되고요. 예. 네. 요거고, 그죠? 네네. 여기에서 그래서 전체로 보기, 가겠습니다. 네네. 보기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전체. 네 보기. 전체 화면 보기 예. 하시고 예. 그래서 네, 이 보시면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지금, 그죠? 네. 이제 아까 이사님 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와이드하게 넓게 돼 있었는데 금리 차가 많이 났어요. 지금 보시면은 맨 위에 그 하얀색이 맨 밑에 있는 게 우리나라 5년짜리 국채 시장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고요. 그리고 30년 만기, 우리나라 30년 만기도 뭐 길게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2012년인가요? 아마 13년인가 나왔을 텐데 이제 한 10년째 지금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30년까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30년짜리가 지금 빨간색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과 파란색은 역전이 지금 된 상태고요. 그리고 그 금리 차가 거의 없게 이렇게 지금 나타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2.51%, 2.7%, 2.62%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아까 김 이사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시장이 지금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면서 금리 인상기지 않습니까? 지금 요게 연준이 금리 인상했을 때예요. 여기도 지금 금리 인상을 했을 때입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지금도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거죠. 요때 공이 다 이렇게 플래트닝이라고 해가지고 금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보일 수가 있어요. 예.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이런 현상은 꼭 일어나냐? 거의 그렇게 일어납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시면은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질문을 답변을 드리면은 지금은 이렇게 많이 붙어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조금 어느 정도 특히나 10년물,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신용 스프레드가 더 늘어나는 과정을 겪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특히나 이제는 연준이 긴축
QT를 시작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채 이런 채권들을 갖다가 이제 더 담지 않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소화를 시켜서 내보내야 되는 과정을 이제 만기가 되는 것부터 이렇게 다시 상환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기업의 자금 조달이 조금씩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자본 조달을 많이 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개인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때는 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있잖아요. 이제 기준금리 1.25%입니다. 여기에 가산금리가 붙어요. 이게 개인 가산금리라는 거는 그 개인하고 기업마다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가산금리가 이제 신용 스프레드거든요. 그 신용 스프레드가 앞으로는 커진다는 것 말이에요. 이제 이게 이제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말부터는 약간 이렇게 좀 다시 이렇게 넓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장단기가 축소되면서 대출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힘들어질 거고, 대출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이제 그 버든이 좀 늘어나는 거고, 상당히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는 어려워진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까요? 올해의 화두는 맞습니다. 이제 딱 집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이제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주식 시장하고 또 연결을 바로 시키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주식이 경기가 아주 화랑일 때만 주식 시장이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경기가 불황이고 이렇게 별로 어려운데 왜 이렇게 주식만 오르고 잘 되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건 별개고요.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아까 거기로. 네. 죄송해요.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드렸어야 되는데 오히려 좋습니다. 사이즈가 커가지고 두 개로 나눴습니다. 이거. 네. 예.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로 보니까 한 9페이지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금리 인상 후 한국 주가는 어떤 추세를 보였나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예. 이제 여기서도 되게 재밌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흥미롭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 과거 이제 미국과 한국 금리 인상 이후에 코스피 주가 지수는 어떻게 됐을까? 이것도 그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히려 더 피부에 닿죠 우리나라 거니까요. 와닿죠. 네. 와닿죠. 네. 주식 하십니까 앵커님들? 합니다. 네. 하시나요? 아마 이사님도 당연히 하시지 않을까요? 네, 저희는 운용을 하니까. 아. 네네네. 못 하시죠? 개인 주식 못 하게 돼 근데 있습니다. 그 미국은 하실 수 있죠. 미국은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서학겜이시네요. 네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04년도에서 8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IT 버블 때문에 그 집값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2004년도 말에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그리고 인상을 시작했는데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게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다. 이게 하얀색은 미국 연준, 미국의 기준금리인데요.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다이나믹하죠. 오히려 되게 보수적일 것 같은데 연준이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보다 네. 더 이렇게 적극적입니다. 예. 예. 서양 사람들이 네. 더 적극적인가요? 동양 사람들보다? 그래요.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어려운 하고요. 문제죠. 네. 하여튼 오히려 미국의 연준이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많이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그 2004년도 말이죠 여기 보시면은 연준은 금리를 올리는데 한국은행은 금리를 오히려 내리기도 했어요. 예, 반대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서 2007년도 사이에 그 연준이 5%를 이렇게 금리를 인상을 할 때 이제 한국은행은 굉장히 소폭인 2%포인트만 인상을 했고요. 이 당시에 코스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다우존스 지수보다도 훨씬 많은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리만이라는 암초를 만나서 이렇게 이제 폭락을 경험하게 되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게 됐었던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보듯이 한국은행 그다음에 연준이 금리를 둘 다 이렇게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때문에 넘치는 유동성은
주식을 제어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5년도에 보시면은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이제 또 다시 시작이 돼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한국은행은 2015년 말, 그죠? 2015년 말이나 돼야지 12월 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월 말에 돼서야 여전히 이제 그 금리 인상을 2015년 말에도 금리 인하를 단행했네요. 인하를 단행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가 돼서야 이제 1.75%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의 폭이 이 당시에도 연준이 한국은행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그 연준 같은 경우는 3.25% 포인트, 한국은행은 0.5%만 이렇게 올리는데 그쳤는데요. 이 당시에는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다가 코스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네. 요것은 저희가 금리에서 오히려 찾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당시에는 금리가 조금 너무 급격하게 올라갔다. 그래서 아까는 금리가 올라가도 괜찮은데 왜 이번에는 금리가 올라가는데 안 좋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금리가 이때 당시에는 체감되는 금리가 굉장히 좀 힘들다 이렇게 느껴졌던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스피가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갔었던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때 당시에는 또 그 테이퍼링 이후에 양적 긴축이 또 시작되는 단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 긴축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중요하게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써놨지만, QT 긴축은 주가 하락의 요인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2018년, 19년까지 17년, 18년, 19년까지 QT가 잠깐 있었던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했다. 이번에 있어서 QT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 대차 대조표를 축소할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이번에는 조금 더 특수한 상황이에요. 이따가 뒤에 보시겠지만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리만 금융위기 당시에는 최대 4%까지 올라갔던 경우가 있지만 대체로 2% 안쪽에서 이렇게 머물렀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화두로 된 적은 없었거든요. 조명이 되긴 했지만,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급의 병목 현상이 걸렸어요. 예. 그죠? 그래서 노동의 공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임금도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다시 인플레이션도 가중시키고요. 그래서 공급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과거에 리만 사태하고 두 개가 다른 점이에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리만 사태는 신용 문제로 불거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모기지를 못 갚아서 도산을 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구제해 준 거죠. 영어로 베일아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베일아웃, 구제 금융을 해주면서 신용 문제를 꺼뜨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신용 문제에서 발생한 게 아닌 코로나라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게 시작됐는데 불구하고 전부 다 돈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헬리콥터 머니를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산 안 하고 잘 버틴 건 좋았는데, 앞으로 이제 긴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돈을 더 이상 주지 않으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기업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한 세 가지의 차별화된 요소인데요. 그래서 반드시 똑같이 리만 사태하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앞으로 봐야 되는데, 또 하나 결국에 가서는 그러면 소방수 역할을 하는 연준 파월 의장이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끌 것인가. 양적 긴축을 과장성 있게 해야지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김 이사님? 네, 라가르드가 며칠 전에 라가르드 제 친구는 아니고 이제 라가르드 총재께서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공급망으로 인한 물가를 이 시비에서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연준은 지금 그거를 해결을 그렇게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도 거기서 딜레마입니다. 누가 맞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솔직한 거죠. 라가르드 총재가 그 언론에서 자기 그 유럽 중앙은행의 한계를 느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한계라는 건 사실 어떻게 면에서는 인간적인 표현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유럽 중앙은행이란 그 조직은 여러 나라가 모여서 유로존을 형성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각기 나라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번 그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바와 같이 아직 그 유로존의 부채 문제도 꺼진 불은 아니거든요. 예, 이런 다른 문제, 특히나 그 각국마다 다 사정이 다른데 똑같이 이렇게 맞춰가야 되는 점들.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어떤 국가들은 조금 손해를 보고 어떤 국가들은 좀 상대적으로 이제 업혀가는 이런 측면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브렉시트도 사실은 뭐 그런 면에 많이 그 문제가 있었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 연준의 그 파월 의장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이렇게 시장 참여자로서 따라가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예, 한번 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주택 가격을 한번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 아까 보시면은 이제 항상 이런 사이클에서 주택이 매개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모기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뭐 등등등.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 주택 문제, 그죠? 그 인플레이션이 주택과 결부돼서 이렇게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라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나라에 부담이 지금 오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금리 인상의 해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빨간색은 이제 미국 집값이에요. 요 이제 도표는 이제 API 레벨 인덱스라고 해서 미국의 집값을 이제 그 하우스홀드죠. 이제 개별 어떤 그 가구에 사는 그 집값을 인덱스로 이렇게 가중평균한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낙타등까지 확 올라갔었죠. 여기 보시면 예. 네. 예. 이때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서부의 집값이 다 올랐어요. 예, 이만큼 올랐습니다. 이렇게 확 올랐고요. 이제 이렇게 관련성을 대차대조표와 봤더니 여기까지는 그 관련성을 찾아보기 힘들고요. 이거는 이제 IT 버블 때문에 나왔다고 보고 이 이후에는 좀 비슷하게 가긴 하는데 아까 주가 지수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그 긴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긴축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올랐어요. 예. 되게 신기하죠? 조정 한 번 없이 가네요. 네. 굉장히 조정 한 번 없이 갔어요. 네. 그래서 집값을 이렇게 집을 사라고 이제 조정드리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이건 미국 집이고요, 또. 네네. 근데 이렇게 얼마나 그 유동성을 많이 투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그 M1, M2 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현금 있잖아요. 그 현금 등가물들을 예금이라든가 예금 중에서도 이제 그 바로 뽑을 수 있는 이런 예금들을 다 합해서 이제 M2라는 카테고리로 이렇게 불러요. 그 M2가 약 한 5배 정도 이제 200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M2가 한 5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 말씀을 이제 보면은 우리가 그 달러화가 한 5분의 1의 가치로 줄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원화도 한 4-5배 정도 이렇게 그 통화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그 주가나 아니면은 채권이나 모든 그 수익률 계산에서 참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다 써놨거든요. 네. 예. 여기에 그냥 그 기준금리만 하나 넣었습니다. 네. 이제 달러 기준금리만
그 연준의 기준금리만 넣었는데요. 이게 기준금리 보시면은 이제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갔죠. 예. 그리고 이때는 기준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요.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살짝 이렇게 내려가긴 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정도의 금리 가지고는 이렇게 잠재우지 못했다는 그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집값을 잡으려면 좀 이렇게 많이 세게 이제 가야 된다.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예, 요 표를 봤는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사이에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서서히 예. 다가오고 있어서 네네. 한 2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네네. 내용 중에 꼭 이건 짚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이제 뭐 시사점이라든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장모님. 네. 일단 오늘은 네. 아까 그 말씀드린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과 주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산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보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반드시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후에 뭐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대차 대조표라는 변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고용이라는 변수 그리고 공급 그다음에 그 신용에서 발생하지 않았는데 신용 문제로 변질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금리 인상을 주시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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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인상이 사실 굉장히 또 중요한 사안인지라 더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충분히 듣질 못한 것 같아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모시고 네,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인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까? 혹시 이사님 덧붙일 말씀 있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들어서 네, 저도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네요. 네. 아닙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2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주은행의 변정규 전문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